큰 주제도 지금 거슴요법 이해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거슴 해독 스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슴 해독 스프가 이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 습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주제 그림이 지금 과일하고 막 이렇게 야채랑 있는 게 거슴요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슴요법은 이제 서양에서 저희가 이제 동양, 저희 이렇게 뭐 일본을 이제 먼저 시작이 됐지만 니시요법 이렇게 크게 자연치유의학에서는 동양 서양으로 해서 막스 거슨하고 니시요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이제 거슴요법에서 거슴요법을 다룰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요 막스 거슨이에요. 예, 이거 거슴요법을 이제 처음 만드신 분이시고 독일 출신이신데 미국으로 이민을 하셔가지고 뉴욕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제 비정규적인 그런 어떤 의료법으로 이제 어떤 음식으로 그런 암이나 만성 질환을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이제 설립하셔가지고, 병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그런 의원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막스 거슨이 처음으로 어떤 내가 의대를 진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은 게, 지금 편두통이 굉장히 많이 10대 때부터 편두통이 굉장히 많이 심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대를 가서 이 편두통을 낫는 치료법이나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의대에 진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니시도 비슷해요. 제가 이제 니시요법이랑 거슴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니시도 한 10대부터 이렇게 만성적으로 설사라든지 감기를 달고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병원도 다녀보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몸을 치유하는 방법들을 찾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편두통을 이제 식사법을 찾다 보니까, 소금을 사용하지 않는 식사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는 지금 이제 막스 거슨의 이제 셋째 따님이세요. 지금 이제 현재도 계속 이 막스 거슨의 식이요법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원이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에 병원을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상담실은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대요. 그래서 이게 정식 의사가 아니고 어떤 정식적인 의료법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게 아니라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정식으로 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이 병원에서 저희가 그 식이요법, 거슨 식이요법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작은 한 22베드 정도 되는 그런 병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의 데모라고 할 정도로 막스 거슨의 암 식이요법이 굉장히 지금 현재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스 거슨이 이제 편두통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연 내가 왜 편두통이 계속 있을까? 왜 이게 치료법이 없을까? 왜 약이 없을까? 이런 나치병이 왜 있을까? 그래서 식사부터, 약이 없으니까,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항상 먹는 식사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내가 평상시에 주로 많이 먹는 식사, 이게 소시지고요. 그다음에 고기, 햄, 치즈, 그다음에 달걀, 우유, 맥주, 소금,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많이 즐겨 먹었던 식사. 그러니까 계속 편두통이 이런 걸로 때문인가? 그래서 다른 완전 정반대의 식사를 먹기 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 그다음에 유기농, 그다음에 통곡물로 만든 통밀빵,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그랬더니 편두통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한 몇 개월간은 실험을 했대요. 이 식사를 전혀 안 하고 요 식사만 몇 개월을 식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편두통이 완전 치유가 됐다. 그래서 이런 식사가 난치병이나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사로 인해서 아마 그 슈바이처, 그 당시에는 그 부인이 폐결핵으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폐결핵이 난치병이어서 치유할 수 없었는데 슈바이처 그 의사 분의 부인이 폐결핵을 이걸로 완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슈바이처도 당뇨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막스 거슨의 이 식이요법으로 치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스 거슨은 이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아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식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세포 내에는 나트륨하고 칼륨. 제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는 소세지나 이런 음식들이
나트륨, 소금 함량이 많았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했더니 나트륨하고 칼륨의 균형이 맞지 않는 식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포, 이건 세포예요. 세포 박하고 세포 안에는 칼륨이라는, 칼륨은 보통 이제 과일, 생야채, 생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이온이고요.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짠 음식이나 그런 절여진 음식에 많은 건데, 저희 세포 내에는 칼륨이 농도가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포 밖으로는 나트륨 이온이 높아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세포 내에는 칼륨 이온이 한 97%, 얘는 3%, 세포 밖에는. 그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세포 밖에는 93%, 세포 안에는 7%. 굉장히 농도 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세포 안에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가 못하고 지금 나트륨이 많은 식사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칼륨이 많은 식사들을 적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병, 그러니까 조직 손상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손을 보면 이쪽 손이 좀 정상으로 보이죠? 그다음에 왼쪽 손이 팅팅 부었어요. 세포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좀 짠 음식을 먹게 되면 물이 굉장히 많이 당기죠. 그래서 부종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세포가 손상이 되고, 조직이 손상이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질환이 일으켜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는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의 펌프 역할인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내에는 칼륨이 많아야 되고 세포 밖에는 나트륨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나트륨이 많은 식사를 하다 보면 세포 내로 이 나트륨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칼륨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물까지 끌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 미토콘드리아, 화학 공장이거든요.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안에 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이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이나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지방 대사도 못하는 그런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트륨 과잉 섭취하게 되면 세포 부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조직 손상 징후로 기능 저하가 생기게 돼서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요거를 착안을 해서 지금 거슴요법에서는 지금 나트륨 섭취를 무염식으로 해요. 아마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무염식으로 하고 생야채나 생과일을 많은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트륨 한번 적고 넘어가면 나트륨 섭취량 오늘 얼마나 섭취하셨을까요? 그래서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금 5g 정도, 2000mg이거든요. 나트륨으로 하면 이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 조사에서는 지금 거의 2배가 넘는 것을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고혈압이라든지 어떤 만성질환이 생기다 보니까 저 나트륨식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에 대비해서 지금 15년에는 한 20%가 감소가 되긴 했어요. 감소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3,800, 거의 2배 가까이도 지금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임류라든지 그다음에 찌개류 같은 거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감소는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런 걸로 지금 고혈압이라든지 어떤 질환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슴요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거슴요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법이 지금 커피 간장으로 해서 간을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식이요법에서 하루 13잔 주스, 13잔 주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유기농 야채와 과일, 그다음에 무염식, 아까 제가 왜 무염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무염식,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을 제한하는 식사를 하면서 요게 또 부족한 것들을 영양 보충제로 또 섭취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거슴요법에서도 일단은 비우고 그다음에 영양을 보충하는 거예요.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간장 통해서 먼저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영양 보충을 해서 세포가 정상으로,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원활하게 해서 정상 세포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완전 채식 위주예요. 단백질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제한을 해서 사과 당근 주스나 녹즙 과일즙, 한 잔에
240cc. 그러니까 저희가 우유 한 잔이 보통 200 정도 되는 거에서 조금 더. 네, 그거를 하루에 13번을. 네, 그러니까 거의 1시간마다 네, 이렇게 식사. 제가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의 1시간마다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유기농 과일하고 유기농 야채, 그다음에 철저하게 무염식, 네, 소금을 완전히 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히포크라테스이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엄격히 제한을 했고, 그다음에 관장, 그다음에 영양소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포크라테스 습, 이제 이거 히포크라테스 습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증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트륨을 제한을 하고 칼륨이 많은 음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칼륨이라는 그런 이온이 체내에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장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음식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독 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암 예방이나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프의 영양소에서 함유 영양소는 주로 들어가는 재료들은 토마토, 감자, 양파, 마늘, 대파, 샐러리, 파슬리. 전체적으로 토마토나 감자 같은 경우도 칼륨 수치가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양파나 마늘,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산화, 네,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함유 영양소를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비타민, 그다음에 무기질,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이 파이토케미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제품들을 식품들에는 이제 식이섬유도 네, 충분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탄단지 빼고 나머지 네, 6대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네, 스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의 효능을 보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요. 라이코펜, 네, 항산화 효능과 항염, 네, 항암 효과가 많은 라이코펜이 있고요. 감자 같은 경우도 이제 비타민 C나 그다음에 항산화 성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있는데 보통 껍질 부분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슴요법이나 히포크라테스 습에서도 감자를 사용할 때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양파도 아마 그때 한창 열풍이 불었었는데 양파 껍질에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어떤 심혈관 질환을 낮춰주는 쿼세틴이라고 네, 그런 물질, 네, 그런 파이토케미칼이 있다고 그래서 한창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파 껍질을 달여서 먹으면은 네, 효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만 이제 그러니까 방송 매체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게 양파 껍질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양파를 사다가 껍질을 다 벗겨서 말려가지고 그걸 달여서 드신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양파가 아니죠. 네. 시장에서 파는 양파가 아니에요. 거기는 농약이 다 있거든요. 화학비료랑. 여기서 하는 거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네, 그런 유기농 양파 껍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아마 그냥 시장에서 파는 양파 다 사다가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한테도 제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막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막 말려서 냉동고에 넣어놓으셨대요. 그거 달여서 드시려고. 네. 그래서 여기서 항상 말하는 거는 어떤 달여서 먹거나 어떤 자연 치유를 위해서는 좀 유기농, 그러니까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그다음에 이제 뭐 탭이라든지 유기질소로 일한 거기서 자란 네, 식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파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알리신이라는 그 파이토케미칼. 대파 같은 경우는 대파 뿌리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파 뿌리가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자연대리에서 이제 대파를 몇 번 구매를 해서 이제 끓여봤는데 대파 뿌리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대파 뿌리는 짤똥 잘리고 하얀 대부터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거를 기르지 않는 이상은 대파 뿌리나 그런 것들을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대파 뿌리 같은 경우도 대파보다는 대파 뿌리에 그런 파이토케미칼 알리신이나 뭐 그런 폴리페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을 때는 대파 흰 부분부터 네, 그 대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샐러리 있고요. 그다음에 파슬리.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임상으로 이렇게 했던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감자, 토마토 이렇게 조금 얇게 썰어서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를
끓이는 건 아니고요. 2시간에서 2시간 30분 동안 약불에서 이렇게 은근하게, 그러면 이게 온도가 60도 이하에서 예, 효소 파괴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약한 불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열을 하는데, 이게 그 안에 수증기 압으로 인해서 그 재료들이 더 이렇게 충분하게 익혀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저희는 얇게 썰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잘 익기 쉬운 거,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좀 높은 것들을 토마토나 양파, 감자 이 순으로 먼저 깔아요. 그다음에 샐러리나 파슬리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위에 놓고요. 그다음 여기 보이시는 게 양파 껍질이에요. 양파 껍질하고 마늘도 양파랑 마늘 껍질을 다 이용을 하시는데, 겉껍질은 버리시고 그 안에 속껍질부터, 제일 겉껍질이 있고 그 안에 또 중껍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겉에 껍질은 다 버리시고요. 양파나 마늘 다 그 안쪽에 있는 껍질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서, 물은 수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금 이렇게 되직한 형태로 했기 때문에 물은 한 50cc, 100cc 그 정도 넣었어요. 근데 충분하게 이렇게 끓이고 나면은 이렇게 되직한 습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좀 따뜻한 정도에서 이렇게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조금 되직하다 싶어서 이제 이 정도 농도도 잘 못 드시는 좀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분을 조금 더, 이렇게 생수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묽게 해가지고 빨대로 빨아 드시게끔 하셔도 항염 효과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정말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정말 항염이나 항암 이런 효과가 정말 뛰어나고, 그다음에 보통 항암 환자분이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입이 굉장히 많이 헐잖아요. 그래서 입술도 못 열 정도로 입이 딱 달라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치료사분께서 정말 묽게 해가지고 빨대로 해서 조금 이렇게 드셨대요. 근데 이게 토마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드셔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큼해요. 그래서 혀에 상처가 있을 경우는 따끔해서 못 드세요. 그래서 굉장히 묽게 해서 한 모금, 다음에는 2모금, 그 다음에는 3모금씩 조금씩 양을 늘려갔는데, 어느 순간 입에 상처가 다 물고 입술도 다 상처가 아물었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높은 항염에는 그런 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리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거승요법에서는 이제 다량 섭취 가능한 식품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소금을 넣지 않은 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데 여기서 이제 오트밀이라고 돼 있어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양에서 이제 이렇게 준비된 식이요법이다 보니까 오트밀이라고 돼 있는데, 오트밀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오트밀이 귀리예요. 근데 오트밀이 여기서 그냥 저희가 통 귀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납작하게 압착한 귀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물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이시는 건데, 이 오트밀이 왜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가 조금 저 의문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저희 거승요법이 지금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을 많이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저희가 과일이라든지 야채, 채소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오트밀이 곡류 중에서는 그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그게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걀이나 계란 같은 게 뭐 95나 97, 100이 뭐 고기 같은 게 동물성이 한 뭐 98, 99라고 하면은 계란이나 우유가 한 97, 95 정도가 된다면 오트밀 같은 경우는 8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식물성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단백질을 더 보충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거승식이요법에서 오트밀을 먹어야 하는 이유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트밀이 그런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한. 그래서 거승에서는 오트밀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13잔 주스. 근데 여기서 이제 감자도 이제 저희가 점심하고 저녁 그다음에 이렇게 먹게끔 돼 있는데, 감자를 거승에서는 그러니까 지방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 조리법은 굽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굽거나 삶거나, 절대 튀기는 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일 야채 섭취량이 거슴에서는 17에서 20파운드. 도대체 얼마야 양이? 대략 8에서 9kg. 거의 하루에 10kg을 네, 야채하고 샐러드, 그다음에 야채즙으로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20판도 하면 9kg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10kg를 하루에 야채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0kg 양을 그대로 먹으라 하면은 도저히 못 먹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즙으로 갈아서 즙으로 해서 체내 이렇게 흡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섭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칼륨이 높은 네, 음식이거든요. 시푸식 자리인데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감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타민C가 풍부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열에 그래도 비타민C가 열에 굉장히 많이 잘 파괴가 되잖아요. 열이나 빛이나. 근데 열에 조금 쉽게 파괴되지 않는 비타민C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이 껍질에 대략 80% 네, 정도가 있어서 껍질째 조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운 감자. 칼륨의 보급이고 껍질째. 네, 항상 중요한 건 껍질째. 네, 저희가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파이토케미칼 하는데 그 파이토케미칼이 그 식물이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런 자극, 그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항산화 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 내에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제일 많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과육, 저희가 껍질 다 깎아내고 과육만 먹잖아요. 그걸 정말 영양가 없는 당분만 먹는 거죠. 네, 정말 영양가 있는 거는 껍질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때 저희 보통 참외 같은 경우도 다 깎아 먹잖아요. 그래서 참외도 저희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게 네. 그다음에 소화 장애 생기지 않고, 네, 그다음에 비타민하고 미네랄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고요. 네, 반드시 주의할 사항 유기농을 먹어야 되는 거. 네, 네. 그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는데요. 왜 물을 마시지 않게끔 했을까요? 거슴에서는 물도 금지예요. 네, 대단히 1시간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스 양으로 충분하게 수분이 보충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 네, 저희가 저희 생체식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식전, 식후 저희 물 먹는 방법 있잖아요. 네, 물이 들어가면서 위산이 희석이 돼서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거슴에서도 물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 네. 그래서 주스 종류를 보면 13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렌지 주스 1잔, 네, 그다음에 당근, 녹즙, 그다음에 사과 당근 주스. 근데 오렌지 주스에서는 중요한 게 껍질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왜 다 껍질 사용하는데 왜 오렌지 너는 껍질 쓰지 말아야 돼? 네. 네, 오렌지 껍질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딱 하다 보면 이렇게 통통통 튀기잖아요. 그게 오렌지 그 자체의 그 방향유라고 해가지고요. 휘발성 오일 성분이 그 안에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 막 그거 막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피부에도 막 바르시고 예전에 그러셨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휘발성 오일이 있어서 이게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귤 껍질도 마찬가지인가요? 귤 껍질은 아마 오렌지랑 그래도 좀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귤을도 보통 저희가 사용할 때는 그 안에 거만 사용하지 껍질은 네,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거슴에서는 오렌지 때 그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 네. 오렌지나 귤 종류는 다 그 테라빈이라고 기름이 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같은 이제 과? 네,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류가 있어가지고 휘발성 오일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근 주스 여기 이제 중요한 게 껍질 벗기지 않고예요. 깨끗이 씻어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는 뭐 껍질 깔 건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그다음에 여기선 중요한 게 초록색 풋사과예요. 저희가 보통 녹즙을 하게 되면 사과를 보통 한 개씩 다 넣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맛이 좋게 하려고 하는 거는데 저희가 좀 빨간 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당분이 높은 사과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제 풋사과로 해가지고 이 풋사과는 되게 신맛이 강한, 네, 이렇게 단맛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보통 아오리 같은. 네, 근데 서양에서는 근데 이 당시에 거슴 요법 할 때는 이런 사과들이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하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당분이 많은 사과보다는 좀 당분이 적은 그런 종류의 사과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껍질
벗기지 않고 네, 깨끗이 닦아서 만들어 마신다. 이렇게 이거를 13잔이에요. 네, 오렌지 한 잔, 당근. 네, 이걸 1시간마다. 네. 이렇게 먹는데 거슨 요법. 네. 양인 체질, 서양인. 네. 이게 크게 나누면 체질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나누지는 이렇게 크게 그냥 양분해서 그냥 비교를 하자면 서양인에 맞는 거슨 요법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13잔이 되게 양이 많아서 저희가 하루에 아니 1시간씩 그거를 마신다고 하면 더 못 마셔요. 제가 저희 환자분들 제가 대상으로 제가 해봤다고 했잖아요. 마시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진짜 실제로.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서양인에 비해서 이렇게 몸집도 작고 그래서 이런 많은 양이 과식이고 무리예요. 그래서 해독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인 같은 경우는 체격도 크고, 예, 그리고 유전적으로 어떤 그런 체질적으로 그런 과일 식사나 그런 식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과일 식사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 그러니까 조금 많이 틀리죠. 유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런 과일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당 독소가 생겨서 네,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니시요법이 조금 더 네, 맞고요. 체질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슨 요법이 조금 더 맞을 수 있는 네,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런 지금 13잔 주스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굉장히 다 비타민, 무기질, 파이토케미칼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당연히 식이섬유소는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지식품 나왔죠. 네. 그다음에 모든 가공식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병이나 이제 이런 것도 다 가공식품일 거고요. 이런 거 만들어진 거. 네. 그다음에 기름, 아마인유만 네, 사용이 가능했어요. 모든 건 다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껍질류도 안 됐고 소금도 안 됐고 흰색 설탕. 그리고 여기서도 또 안 됐던 것들이 오이도 안 됐어요. 보통 오이 네, 많이들 이제 섭취하는데 오이 같은 경우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됐고 그다음에 뭐 아보카도 요즘에 막 그 건강식품에서 아보카도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아보카도도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방 때문에 그래서 아보카도도 못 먹겠고요. 아까 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견과류 예, 그런 것들을 지방이 함유가 돼 있다고 그래서 금지식품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임시로 금지한 거 1년 반 동안에는 이런 동물성 식품들을 단백질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하는 이유는 일단 동물성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 체내에 잠재되어 있는 효소, 예, 소화효소, 그다음에 대사효소 다 들어보셨죠? 네, 동물성 식품을 저희가 먹게 되면 소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사효소를 저희가 양이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을 소화효소로 사용을 하면 나머지 대사효소 이만큼밖에 안 남죠. 이게 거꾸로 이렇게 대사효소가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진대사 뭐 어떤 체내 독소를 배설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염증을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면역을 한다든지 해독을 한다든지 그런 에너지 대사를 한다든지 그런 대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독소가 생겨서 그다음에 질병이 생기고 암이 발생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럼 그러니까 단백질 어떻게 해? 그러면 저희가 신체 내에서 필요한 단백질은 이렇게 얻어 감자, 야채 주스, 오트밀로 섭취를 해. 충분해.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섭취도 또 제한했어요. 아마인유 자체만. 그리고 오트밀, 그다음에 야채와 과일에 있는 지방산. 예, 거기에서 섭취 충분하게 가능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동물성 식품하고 지방 섭취는 제한을 했습니다. 소화 효소를 아끼기 위한 거죠, 효소를. 그래서 나머지를 대사 효소로 해서 건강한 정상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양 성분을 조금 더 보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거승요법을 하는 병원이 저희 나라에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진짜 이 것들을 저희도 했었어요. 네, 이거 루골 용액이 이제 저희가 요오드가 함유된 루골 용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 췌장 효소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더 줬었어요. 예, 식사에다 첨가를 해서 그래서 루골 용액 같은 경우, 요오드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세포 에너지 대사라든지, 그다음에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근데 이 루골 용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주스에다가 넣어서 주는데요. 과일이 들어가 있는 주스만. 그러니까 녹즙이라든지, 그러니까 녹색 야채 주스라든지, 그다음에 당근즙, 네, 거기는 첨가가 하면 안 됐었고, 네, 그렇게 이제 그 루골 용액을 사용하는 지침에 과일이 들어가 있는, 네, 고기만 첨가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과 당근 주스에, 네, 이렇게 넣어서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췌장 요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탄수화물, 뭐 지방, 네, 그런 뭐 분해를 한다든지, 네, 그런데 저희가 대사에 사용되는 소화 요소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슴 밥상인데 이게 이제 저희 나라, 이거는 이제 서양의 거는 아니고요. 저희 한국에서, 네, 실제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환자분들이 이런 원칙에 거슴 요법의 원칙에 맞게끔 실제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서 아침, 점심, 저녁을 했는데, 여기서 아침에서 중요한 건 오렌지 주스 한 잔과 그다음에 과일 식사, 그다음에 점심, 저녁에는 히포크라테스 습을 점심, 저녁에 한 번씩 드시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이 아침, 점심으로 있고, 나머지는 아마이뉴 드레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런 저희가 이제 귀리나 이제 오트밀은 저희 나라의 저희 동양인의 거기에 이제 정서에는 맞지 않아서 현미밥을 주로 많이 이렇게 했었고요. 네, 그래서 샐러디, 생야채, 네, 이렇게 해서 구성을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사용한 건데요. 이렇게 이런 재료들을 사다가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를 해서 유기농 제품이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거슴식이 일정표로 이렇게 짰어요. 환자별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1대1로. 어떤 환자분들은 잘 섭취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섭취를 못 하시니까 처음에는 240cc, 저희가 한 번 드실 때 240cc였잖아요. 처음에는 240cc를 다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다 드시는 분도 있고 못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점점점 양을 줄여서 섭취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이거를 다 드셔야 되는다는 부담감이나 그런 스트레스가 작용되지 않도록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드셨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환자분이 어느 정도 양을 드실 수 있는지 또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식사 준비 때 그걸 반영을 해서 드려서 항상 이게 첫 번째 폼이 나오고 두 번째 계속 수정이 되면서 그 환자한테 맞춰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나갔던, 네, 굉장히 약불에서 감자도 굽고요.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삶은 감자, 그다음에 녹즙기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환자들한테 진행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식이요법이 했고요. 이제 커피 간장. 거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독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이제 그 니시에서는 그 수산화 나트륨으로 이렇게 배출을 해서 이제 해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커피 간장을 해야 돼요. 커피 간장은 이렇게 커피 간장용 유기농 커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커피 간장기가 있고, 네, 이렇게 책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빨간 줄이 이제 그 항문에다가 주입하는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관장을 하루에 2번, 네, 일단 최초로는 이제 2번을 시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쩔 때는 또 1번 줄이기도 하고 기본은 2번이에요. 근데 것은 아까 샬롯 것은, 네, 거기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하루에 5번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커피 간장의 목적은 일단은 간을 해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내 어떤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배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암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하잖아요. 통증을 진정하는, 네,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병원에서는 5번을 정도를 해도 이런 이제 커피 간장에 대한 그런 독소들이, 네, 없기 때문에, 네, 5번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거 저도 이거 제가 직접 해보진 않고 이렇게 어떤 분을 제가 해드렸는데 일단 이게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커피 가루라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커피가 아니라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커피 향은 안 나요. 네, 아마 요거 좀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커피 가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향도 틀리고요, 색도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어떤 걸로 만들어 봤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볶는다고 하죠. 네, 그런 방법들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커피 가루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생수를 사용을 해요. 어떤 수돗물이나 그런 물 사용하지 않고요. 생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약불에서 3 내지 5분 정도 끓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처음엔 센불에서 막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5분 정도 끓여요. 그다음에 불을 꺼서 이렇게 이제 가루가 침전이 되도록 놔두거든요. 그다음에 침전이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떨어뜨려 봐서 따뜻한 정도. 네, 그 정도 온도가 딱 좋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온도를 맞춰서 관장기에 넣고서 이제 항문에다가 저희가 그 세트에 그 기름이 다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 빨간 튜브에다가 올리브 오일도 이렇게 묻혀가지고 항문에다 이렇게 꽂아서 하는데 일단 이 관장기 높이는 방문 있잖아요. 저희 집에 그 정도 높이가 딱 좋아요. 이제 누워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방법이거든요. 왼쪽으로 누워야 돼요. 거스는 오른쪽으로 눕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지침에도 꼭 오른쪽으로 눕는다라고 돼 있는 게 이게 S 결장 대배. 그러니까 저희가 항문 이렇게 이쪽에 항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0 내지 그 빨간 튜브가 10 내지 15cm를 이렇게 저희가 삽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삽입을 이렇게 직장으로 삽입을 하면 그 직장 바로 위가 저희가 S 결장이고 하행 결장 이렇게 결장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직장이에요. 여기가 항문이고 그래서 여기가 S 결장에 저희 커피 관장에게 머물면서 이게 저희 그러니까 간 문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하게끔 이렇게 그러면서 해독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S 결장에 머물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워야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 커피 관장액이 머물면서 해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커피액이 머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면은 여기 나와 있나? 아직 안 나와 있구나. 이거를 하다 보면은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중증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통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렇게 주입을 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때부터 스타트해서 10분에서 15분을 그 자세로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관장액이 간을 전체를 통과해서 저희 몸을 전체를 도는데 한 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10분에서 15분이면 한 5번을 저희가 관장액이 흐르면서 몸에 이제 노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처음 시작하시거나 좀 중증이신 분들은 그 10분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배가 많이 아프시대요. 막 꾸글꾸글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15분 막 지키실 필요 없이 바로 그냥 화장실 가까이 이건 또 바로 화장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화장실하고 멀리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화장실 바로 가까이서 관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배설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최대한 좀 참으실 수 있는 데까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참으시고 그다음에 배를 이제 좀 살살살 문질러서 충분하게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 배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간 해독인데 커피 간장이 제가 이제 간 해독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장간 순환이라는데 대장부터 간까지 저희가 순환. 네, 아까 제가 3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체 전체 신체를 도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여기가 이제 S 결장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피 간장액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커피 간장액의 어떤 해독하는 기능 중에 팔미테이트라는 어떤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해독, 간에 있는 해독이에요. 해독 전이 효소를 자극을 해서 간이 이제 해독을 하고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해독 기능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간이 해독이 되는 게 한 번에 이제 독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번에 딱 해독을 하고 바로 노폐물이 나오면 좋은데 간에는 해독 과정이 1단계, 2단계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용성, 어떤 그런 독소들이 들어와서
1단계에서는 지금 여기 P4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간에 있는 해독 그 효소예요. 효소 집합체라고 하는데 이런 이건 사이토클론 P450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해독 작용에서는 비타민 B군이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는 효소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중간 단계에서는 또 1단계에서 어떤 그런 해독 기능을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활성산소들이 또 생겨가지고 여기서 또 항산화제들이 또 많이 필요하게 돼서 보통 저희가 항산화제 하면 비타민 C, 비타민 E, 뭐 비타민 A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영양소들이 또 필요하고 그런 영양소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간 해독에 그냥 간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 충분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야채나 생과일을 같이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해독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간 자체로 간이 스스로 해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단계별로 다 그런 영양소들이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항산화제들이 필요하고 뭐 셀레늄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아연, 네, 면역 기능을 하는 그런 것들이 무기질이 더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 가면서는 이제 다음 어떤 노폐물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수용성으로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을 하는데 2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항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항암 작용을 하는 것들에는 저희가 뭐 십자가 채소, 네, 뭐 브로콜리, 그 다음에 뭐 양배추, 그 다음에 그렇게 좀 매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또 뭐가 있을까요? 양파, 네, 그런 것들이 항화합물인데 그런 거에 이제 뭐 시스테인이나 뭐 메티오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또 2단계에서는 그런 영양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일도 그렇죠. 네, 케일도 되게 조금 먹었을 때 약간 매운맛 나는 거, 네, 그러게 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매운맛이 나는 거거든요. 양배추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또 2단계에서는 그런 영양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정화하고 해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폐물들이 나오겠죠. 그런 노폐물들이 신장에서는 이제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장으로서는 이제 대변으로. 네. 그래서 노폐물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몸에 이제 해독을 위한 음식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음식 선택에 2가지 갈래가 있죠. 네.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먹고 그다음에 그런 효소가 충분하게 되면은 네. 또 완전히 소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에너지를 충분하게 네. 근데 효소가 부족한 식사를 먹게 되면 네, 불완전 소화가 되고 또 이런 네, 뭐 노폐물이나 독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독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또 질병이나 암이 또 생겨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사, 효소가 충분한 식사, 거슬이 말하는 생야채, 그다음에 생채소 그런 것들이겠죠.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이 또 많이 풍부한 음식. 그래서 지금 내 몸의 증상, 네, 이렇게 장내에 저희가 이제 뭐 흰 밀가루, 그다음에 뭐 흰 밥, 네, 그다음에 뭐 당질이 많은 거,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런 것들은 내 몸에 이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로 인해서 장내에 유해되는 독소로 인한 질병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쫙 보니까 저희 독소 1단계부터 5단계에 있는 독소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질병들이.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디 뭐가 해당이 되나 봤더니 저는 이제 여기 혈압이 있고요. 만성 두통이 있더라고요. 저도 벌써 이렇게 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독소들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지금 거승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모이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그 자연치유에 관련된 지금 그런 어떤 생체식 요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알아가고 계시는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실천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내 몸의 증상을 알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잘 섭취를 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피 간장으로 비우고, 네, 그다음에 세포 영양을 위해서 채우는 네, 그런 건강한 식단으로 네, 준비를 하셔서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